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총리가 최고 권력인 의원 내각제예요. 한편으로 입헌 군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호주 자치령이었으며 영연방 국가였으며 특히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만큼 넓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왜 호주는 미국만큼의 세계 강대국은 되지 못했을까요? 의외로 폐쇄적이었던 호주의 한계와 현재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보는 사회과 부도 절찬리 판매 중. 이고 싶습니다. 호주는 영연방 왕국으로서 찰스 3세가 호주 국왕이자 국가 원수이긴 하지만 실제로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건 총독으로 총리가 추천하고 국왕의 인가를 받습니다. 헌법에서는 영국에 있는 국왕을 대신해서 총독이 의회 해상권,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승인, 거부권, 총리 및 장관 해임권, 임명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물론 행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거의라는 말은 거의이지 행사를 한 적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1975년에 존 컬 총독이 당시 총리였던 거프 히틀러를 총리직에서 해임한 적이 있었는데 호주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결국 스스로 총독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왕정의 문제를 느낀 호주 국민들은 1999년 호주의 공화정 투표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55% 대 45%로 간신히 왕정 유지가 이기는 영국 왕실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본래 영국이 호주 대륙을 영토로 삼을 때에는 영국 4개국 중 하나인 웨일스에서 딴 뉴 사우스 웨일스라는 이름을 썼는데 좀 더 탐험을 해보니까 웨일스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라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름을 공인했습니다. 호사 테랄리아주였으나 우리는 호주로 짧게 부르고 있습니다. 1974년까지는 따로 국가 없이 영국의 국가인 가세이브 더 킹이 국가였습니다. 1788년 시드니 항만에 식민지를 개척할 당시 영국 관료였던 롤드 시드니 경의 이름을 딴 것에 유래한 최대 도시인 시드니는 520만 명, 제2의 도시 멜버른은 500만 명으로 이 양대 도시는 호주 인구의 40%나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인구 집중이 압도적입니다. 최초로 유럽인이 이곳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1606년 네덜란드의 두이프겐호가 북부 카펀테리아 항에 도착한 것으로 이후 네덜란드 선박들은 가끔 이곳을 찍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인들은 이 대륙의 북쪽, 서쪽, 테즈메이니아 지역을 묶어서 뉴홀란드라고 불렀습니다. 1688년에는 최초의 영국인 항해사 댐피어가 도착하였으며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발견하고 이어서 동쪽 해안을 탐험하여 1770년 영국으로 이 지역의 지배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유럽인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788년 죄수 736명과 하급 관리들을 태운 배 13척이 건너온 것이고 서쪽으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에버리지니라고 불리는 호주 원주민들과 트러블이 많았으며 특히 테즈메이니아 지역에는 원주민과의 전쟁 및 전염병으로 원주민을 전멸시킵니다. 호주 원주민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는 수준이었지만 1920년대 수만 명 선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호주 백인들은 골드러시와 1,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에 정착한 사람들이며 제수의 후손인 사람은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행정관, 식민지 주둔군, 군인 등 나라 일 하는 사람들만이 후손들을 볼 수 있었고 골드러시와 당시 이민자들, 농업 개척자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밀 같은 곡물 혹은 양털을 주로 수출하던 호주는 냉동선을 갖추게 된 이후 양고기와 소고기를 냉동하여 배로 영연방 각지에 수출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독일 제국이 북마리아나 제도를 스페인에서 사들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등 타국의 위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들에게 외교권과 국방권을 제외한 내정을 위임할 필요성을 느꼈고 6개 식민지를 통합해 커먼웰스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자치령으로 지정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1901년으로 사실상 호주의 독립 및 건국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총리였던 에드먼트 바턴이 취임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호주의 국가의식이 싹트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영연방의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단의 일부로 참전한 호주 군인들은 1915년 갈리폴리 전투에서 광부들과 함께 계속해서 실전을 치렀습니다. 이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헌장이 제정되어 호주는 외교권과 군사권까지 가지게 되는 사실상의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총리는 의회 해산이나 조기 총선, 계엄령 등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1926년
2006년에 캐나다 자치령 총리 맥켄지 킹은 당시 캐나다 총독 줄리안 빙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빙 총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총독은 본국을 대리하는 직책으로서 재량에 따라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치령 내에 최종적인 헌법적 권한이 총독에 있느냐 총리에 있느냐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의회 해산은 무산되었고 맥켄지 킹은 총리직을 사임했지만 같은 해 그 다음 총리 아서미언에 의해서 의회는 해산되었고 여기서 자유당이 승리해 맥켄지 킹은 총리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1926년에 있었던 제국회의에서 남아프리카 연방 총리 제임스 베리 무니크 헤르초크와 함께 영국 내 자치령의 지위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제를 올렸습니다. 호주도 이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제국회의를 주재하던 아서 벨푸어 추밀 원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선언이 1926년의 벨푸어 선언입니다. 이 권고에 따라 자치령은 외교권을 갖게 되었고 1939년에서야 부모가 양쪽 다 호주 출신의 총리인 12대 로버트 맨지스가 취임을 합니다. 14대 커튼 총리는 호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미국과 첫 동맹을 맺었고 뛰어난 공적을 올렸지만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 아쉽게도 사망합니다. 1967년 현직 총리였던 홀트는 해안가에서 수영 중에 실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의 실종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본토에 다윈을 폭격당하는 등 충격을 받았던 호주인들은 태평양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도 호주 내 인구가 적어서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호주인들은 이를 계기로 이민 관련한 제안을 상당 부분 철폐하고 유럽 각지에서 이민 초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북쪽에 자신과 거의 뜻을 같이 하는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지만 아래쪽에 멕시코나 남아메리카 등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호주는 남쪽에 뉴질랜드라는 굉장히 우호적인 우방 국가가 있는 반면 북쪽으로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 쪽 관련된 불안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미국과 유사한 구조인데 지도를 거꾸로 해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유럽 전역에서 이민을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백인 대다수가 영국, 아일랜드, 독일계 출신이었습니다. 자치령 시절 호주는 개헌을 할 때에는 영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법적 예속관계가 있었으나 1986년에 호주 의회와 영국 의회가 오스트레일리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호주는 영국과의 법적 예속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너온 유럽계 이민자나 이후의 유입인구가 거의 절반이고 동아시아 경제의 급성장이 아니었다면 아직 수출의 대부분을 1차 산업 생산품에 기댔던 호주는 20세기 중반 이후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몰락했던 것처럼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을 것입니다. 호주 영어는 영국식 영어와 많이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영국식 문법, 어휘, 철자를 쓰는 것도 사실이고 발음도 비슷하지만 호주만의 어휘, 발음이 있습니다. 유럽계 호주인들 중엔 잉글랜드 출신 앵글로색슨 및 스코틀랜드, 웨일스, 코널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 켈트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호주 자치령이 형성된 1901년부터 1973년까지 백인 이해의 인종의 이민을 배척하고 특히 동양인이죠. 백인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했던 호주의 인종차별적인 이민 정책을 백호주의라고 일컫습니다. 백인의 호주를 추구하는 주의라는 뜻에서 번역되며 아시아의 이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어학시험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그리스어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아시아인의 호주 이민을 차단했습니다. 물론 백인들은 이런 시험이 면제였고요. 호주 정부는 원주민들을 자연유산으로 간주해서 투표권도 주지 않았고 또 야만인 취급하여 문명화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원주민들의 자녀들을 백인 집단에 강제 입양하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이 백호주의 정책은 2차 세계대전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공공의 적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자원이 풍부한 호주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적은 인구 710만 명으로 국력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주 정부는 남유럽 백인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탈리아와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이주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멜버른은 그리스 밖에서 그리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호주는 이웃한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국민의 호주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싱가포르를 우대해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자리를 못 잡게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편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2050년대가 되면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에서 4억 정도가 될 텐데 이 대국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호주의 인구는 세계 52위이지만 국토 면적 세계 6위,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 1인당 GDP는 세계 9위입니다. 66,194달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5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싱가포르 외에 호주가 유일합니다. 세계 GDP 순위에서 늘 한국과 러시아와 라이벌일 때가 많습니다. 호주 경제는 서비스 부문이 지배하고 있는데 2017년에 GDP의 62.7%를 차지했고 노동력의 78.8%를 고용했습니다. 호주는 2019년 19조 9천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천연자원의 총 추정 가치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습니다. 호주 증권거래소 순위는 한국 대만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대도시들이 드넓은 땅덩어리에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산업구조의 다각화, 고도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는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호주는 소수의 도시에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에 비해 주거시설, 문화여가시설, 의료시설, 일자리 도로망 등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며 부족한 인구를 메우기 위해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6.4%의 호주인들이 스스로 영국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호주인으로만 인식하는 33.5%의 대부분이 영국인을 조상으로 둔 집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이보다도 더 높을 것입니다.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는 웨일스 태생이며 토니 에버트 전 총리의 부모들 또한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도 약 10만 명의 호주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호주인들 상당수는 고학력 전문직들이 많고 이들은 호주의 협소한 시장 규모,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 등으로 인해 더 페이가 세고 기회가 많은 영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영국계 호주인들 상당수는 영국과 호주에 친척이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사촌들 또한 호주인들이고 멜컴 텀블 전 총리의 먼 친척이 안젤라 랜스버리입니다. 약칭 FPDA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체결한 군사적 협정입니다. 회원국들 모두 영연방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체결 목적은 공산주의 견제와 인도 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함이고 이 군사동맹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호주 수출의 43%가 중국이며 11%가 일본, 8.4%가 대한민국, 5.1%가 인도, 4.1%가 미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구조는 사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참고로 호주는 우리나라와 혈맹 국가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이죠. 호주는 아예 헌법으로 뉴질랜드를 자국 영토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1901년 호주가 영국의 자치령으로 지정되어 호주 연방이 되었을 때 뉴사우스웨일스의 과거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게도 연방 가입을 권했었는데요. 뉴질랜드가 결국 연방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호주가 뉴질랜드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 모양새이고요. 지금도 호주는 뉴질랜드가 가입 의사를 표명하는 즉시 뉴질랜드를 연방의 일부로 받아주는 특권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호주에 대해 그런 법은 없지만 뉴질랜드 역시 호주인을 사실상 자국민처럼 취급하는데요. 퀸즐랜드와 서호주 역시 연방 가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당시에 있었는데 결국 이쪽은 주민투표까지 가서 가입이 결정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면 현재 퀸즐랜드와 서호주 역시 뉴질랜드처럼 독립적인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커먼웰스 게임스라는 대회를 아시나요? 4년에 한 번씩 7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이 체육대회는 영국의 4개 연방뿐만 아니라 호주와 인도,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연방 국가들이 모여서 친목과 함께 각 국가의 대항전을 한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호주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 이웃나라의 관계는 사이가 안 좋다는 법칙에 따라 이 두 나라 역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확실히 이웃나라 간에 사이가 좋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주가 왜 미국이 되지 못했냐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은 식민지였고 백인들의 이주 비율이 매우 높았고 넓고 광활한 땅덩이에 가장 큰 차이는 해외 이민자에 대한 태도였고 현재는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호주의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유학과 워킹 홀리데이가 많은 점들도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프리카의 폭발적인 인구 생산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읽는 사회과 부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다시 읽는 사회과 부도는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